주로 식인의 대상은 사실 놀랍게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잘 팔려야 되니까 뭔가 자극적인 무슨 바베큐 파티 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먹는 듯한 의학적인 치료로도 이게 사람의 시신을, 사람의 해골을 잔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서로 사람이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은 잡아 먹었다라고 하는 조선 왕조실록에만 거의 15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백성들 잡아먹는 거는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막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식인 문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유머 시리즈 중에서 식인종이 많았었어요. 80년대에는 목욕탕에 가서 보더니만 식인종, 주로 식인종 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내 밥에 물 말아놨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식인종 하면 떠오르는 게 미개한, 아프리카에 내지는 무슨 중남미의 미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좀 비하하는 듯한 식으로 했었는데요. 또 한동안 근대 이후에 식인이라는 것은 아주 금기시되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인하면 아예 그런 거 왜 이야기하냐, 그런 건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고고학을 하다 보면은요, 놀랍게도 식인의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구석기 시대 15,000년 전에 그 동굴에서 이미 사람을 먹었었던 흔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사피엔스가 서로 경쟁하면서 잡아먹기도 했었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금기시되었다면 지금은 선정적인 주제도 아니고 금기시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과학으로서 또 고고학으로서 인간은 왜 인간을 먹어왔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지금 밝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식인은 아마 이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거든요. 단백질 구조로 보면은 사실 다른 동물들 사냥감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죠. 예컨대 아주 맛이 이상하다든지 먹으면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나쁘게 말하면 사냥감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유인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와는 다른 종족들 내지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같은 동족으로서가 아니라 사냥감으로 인지할 수도 있었겠죠. 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니발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축제를 의미하는 카니발이 놀랍게도 식인종들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요, 카리브해에서 나왔어요. 카리브해 사람들이 식인을 했다. 근데 카리브가 나중에 카니브로 발음이 바뀌어서 카니발리즘이라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더 그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요, 같은 종을 먹는 모든 풍습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기하고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적 내지는 타인들을 잡아먹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 가족 내지는 자기네들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는 그러한 두 풍습으로 나뉘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식인의 대상은 사실 놀랍게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들 또는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의 상대까지 사실 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삶에서 문화에서 널리 보이고 있습니다. 식인종 하면 떠오르는 게 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흑인들이 이렇게 커다란 솥에서 물 끓이고 있고 거기다 백인 그 선교사나 탐험가를 삶아 먹는 약간 그런 식의 정형화된 걸 떠올립니다. 저도 어릴 때 수많은 만화를 보면은 가장 큰 위기가 그러한 식인종들에 잡혀서 먹는 것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한 그 이야기가 물론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식인의 풍습은 놀랍게도 유럽이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도 보였고요. 전 세계 다 보이는데 왜 우리는 식인 그러면은 왜 아프리카만 떠올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16세기, 17세기에 수많은 그 서양의 탐험가들이 남미나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요, 자신들의 여행기를 갖다가 널리 알리죠. 그런데 널리 알리다 보면 이제 잘 팔려야 되니까 뭔가 자극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바베큐 파티 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먹는 듯한 모습. 실제로 식인이란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마치 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저희의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 보면은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모르는 저 머나먼 이 세상 끝에 누가 있냐? 식인종들이 있다. 식인종이 사실은 실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과 적대시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장 비하할 때 쓰는 식으로 말을 했었고요. 저희는 식인종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을 먹는, 어떻게 먹는지, 왜 먹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개하고 가장 야만적인, 엄밀히 말하면 가장 제국주의적 편견이 가득한 개념이 바로 이 식인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식인의 풍습은 전 세계에 있어 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특정한 지역,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식민지 만드는 것은 저러한 미개한 놈들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식인은 사실요, 저희가 그냥 사람을 먹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요, 상당히 다양한 개념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하냐면요, 식인을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대해서 굶주렸을 때 식인을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 전환되니까 사람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가깝게는 1943년도죠. 2차 대전 때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페츠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2년 가까이 독일 나치가 혹독하게 공격을 하면서 모든 물자가 끊겨서 혹독하게 굶주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곳곳에 식인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이 나오고, 식인을 한 것이 적발시에는 사람을 총살시키는 강력한 법을 내었다는 것이 이미 다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그 이야기는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최근에 고고학 잡지에도 재미있는, 저희 원래 고고학자가 말하면 재미있다라고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흥미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예, 저희는 결국 사람을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제임스타운이라고요. 17세기, 그러니까 1609년이죠. 그때 미국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여기 아주 큰 혹독한 대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발굴해 보니까 놀랍게도 14살 먹은 여자아이를 식인을 했다는 것이 그 인골에서 발견되었어요.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게 살을 떼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이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법의학하고 고기 가공하시는 분들의 그 조언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이 소녀가 어떻게 해서 살해당하고 먹는 것으로 쓰여졌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복원이 되었어요.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중국에서도요, 수만 명이 서로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당나라 때 있어요. 757년에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현재 그 하남성 상구란 도시 근처의 성에서 혹독하게 공방전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전쟁이야 중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유독 이때 그게 이제 그 수양지전이라고 이야기한, 수양의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수만 명이 서로 잡아먹고 잔인하게 서로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식인의 어떤 가장 끔찍한 그러한 그 전쟁의 대표로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한국 때 보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조선 왕조실록이나 고려사, 삼국사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인상식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컨대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고구려왕, 백제, 비류왕, 아니면 이렇게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만 거의 15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상소를 올릴 때도 나와요. 서로 백성들이 잡아먹는 거는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막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종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장황하게 상소를 올린 거 보면은, 굶주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서로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적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 상당히 많은 용어로 쓰였었어요. 이런 뭐 갈아 먹을 놈, 내지는 뭐 씹어 먹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때 식인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에 대한 능욕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고사가 예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객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시대 때 그 조양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하자 둘이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조양자가 상대방을 죽여서요, 그 사람의 해골을 잘라서 그 사람의 해골을 잔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였다는 뜻이죠. 그러자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 조양자를 죽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흉노도 보면은 적을 죽였으면은 적의 왕을 해골을 이 컵으로 만들어서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극도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렸다는 그러한 그 의식의 일부로 적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신체 일부를 잘라서 먹었었던 것은 아마 꽤 많이 있었던 풍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보면 이제 그 정신병적 집착이 있는데요. 고고학자가 한다기보다 요즘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사이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더 재미있는 게요. 시신을 먹는 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님이나 가족이 죽으면요. 그 사람을 땅에 묻고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낼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삼킴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기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애완동물들 죽으면은 왜 유골반지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표현 방법은 물론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사의 일부로서 돌아가신 분의 일부를 갖다가 몸에 넣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근데 일본 영화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무슨 고어스러운 영화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되게 사랑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옛날부터 네가 가장 아픈 그 부분을 내가 먹어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먹겠어라는 것이죠. 예컨대 전장에서 썩어가는 그러한 그 부하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는 그러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고름을 먹는다든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또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병. 예컨대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부족들에 있는 그 쿠르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루가 온몸을 떨면서 이렇게 그 죽는 거의 사망률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한 그 무서운 병인데 이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먹으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광우병이 이게 프리온이라고 하는 그 변형 단백질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쿠르병도 마찬가지 원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프리온 단백질 때문에 변형을 일으켜서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파푸아 뉴기니가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굳이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바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와 같은 어떤 행위가 표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의학적인 치료로도 이게 사람의 시신을 먹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내가 간이 안 좋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난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미신이죠. 실제 이집트의 미라가 그러한 약으로 쓰인 게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머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이 적어도 서기 9세기 때부터 아랍 시대에서부터 계속 약으로 쓰였어요. 중세 이후에 유럽의 의학이 어디에서 옵니까? 다 이슬람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의 뭐 지오반니 다비고라는 의사는요. 미이라 중에서도요. 젊고 건강한 방부 처리된 시체의 살을 써야지만 약이 잘 듣는다. 갑자기 좀 무서워지고 있는데 파라셀스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자연사로 죽지 않고 건강한 육체로 있을 때 갑자기 죽은 미이라를 갖다가 약을 써야지만 잘 듣는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엄청나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미아는 약을 팔았어요. 근데 그게 미이라 성분이 아니라 이제 그 역청 성분이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머미아라고 하는 약 자체가요. 1920년대까지 팔았다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좀 으스스한 이야기긴 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영적인 믿음의 도구로서 시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화 파묘 보니까 한국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 자체가 되게 터부시되고 있어요. 이슬람이나 유럽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돌아가신 그 성자들, 유명하신 분들의 유골은 아주 큰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예컨대 중세에 그 이제 북구 유럽으로 프랑크 왕국 때 교회를 건설할 때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성자들의 유골이나 성물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거든요.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그러한 그 장치들, 클리셰죠. 롱기누스의 창, 성배, 그 다음에 성이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 이후에 미드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돌아가신 분의 그 신령한 힘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거를 먹기도 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최악의 사이비 종교 사건이죠. 백백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이 희생된 무서운 종교인데 백백교 교주의 두 개 그 얼굴 표본이 얼마 전까지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요, 죽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14,000개의 절편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인가 이 특별한 사람의 힘은 숨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하이든 같은 작곡가도 보면은 해골이 도난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식인의 풍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식인 문화를 이야기할 때 자극적으로 사람 잔인하게 잡아먹는 것만 묘사하고 제3세계 사람들의 것들만 묘사하지 유럽이나 그런 데는 거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마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신공양을 바치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왜냐면은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 희생당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표현하지 않고 이들은 식인종으로 묘사하면서 문화적 편견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때 대략 신대륙의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처음 가고 나서 100년 뒤에 원주민들의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죠. 그리고 지금도 겉으로는 막 징그럽게 잡아먹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몰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희생자는요,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노약자들한테 보통 그러한 테러나 전쟁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익명을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진정한 식인의 시대가 저는 오히려 지금 21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고학을 하면서 군데군데 식인의 흔적이 나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이 더 우리에게는 혹독한 식인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